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 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 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 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 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그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근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 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 돼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인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예,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살둥 주치 캐러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 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 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그래서 필립보, 성 필립보 생태 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의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마침 기도로 이혜인 수녀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내 지나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햇살에 널어두고 봅니다. 바람 속에 펄럭이는 휘노애락이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참 많지만 너무 조바심하거나 걱정하진 않기로 합니다. 죽음의 침묵은 용서하고 용서받은 거라고 믿고 싶어요. 고요하고 고요하게 하나의 노래처럼 한 잎의 풀잎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냥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 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 80 되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면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1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1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예, 그냥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예, 왜냐하면은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일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은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 90 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된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거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2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2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그러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쪽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를 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예요.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예,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000원, 10,000원만 들고 여기 춘천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3,000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내는 세금으로 뺏어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나 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야.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씩 주는 거지.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0,000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000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줬던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어.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은 미꾸라지가 꾸물쭉꾸물쭉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갖고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꽃을 산삼 그거를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2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0일에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0일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에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거기 심사해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제가 자식들하고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성서 구절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보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반짝임도 좋지만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건 50을 지나 60, 70에 가까워지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쯤 되면 마음이 한 번 익고 판단이 두 번 익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에서 진짜 귀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더 보태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 감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그러니 60을 황금기라 부르는 건 과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황금빛이 저절로 빛나진 않습니다. 닦아야 빛이 나고 방향을 잡아야 길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은 그 닦음과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50 중반이시라면 더 좋습니다. 미리 마음을 덜어놓고 준비하면 인생 이막의 문이 훨씬 부드럽게 열리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인생 1막은 바깥으로 자라는 시간이고 인생 2막은 안쪽에서 다시 자라는 시간이라고요. 1막에서 우리는 직업을 고르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익히느라 외부의 요구에 잘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2막은 조금 다릅니다. 내 안에서 오래 묵은 욕구와 호기심,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재능을 꺼내서 새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며 느긋함을 익히고, 또 누군가는 지역사회에서 의미를 찾으며 봉사에 매진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미뤄둔 공부를 다시 펼칩니다. 유형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불꽃처럼 타오르고 꺼지는 시도는 추억으로는 남아도 삶의 기둥이 되진 않습니다. 길게 숨 쉬고 오래 걸을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따로 있어야죠.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금전의 긴장을 낮추는 일.
둘째, 건강의 변수를 줄이는 일. 셋째, 의미와 재미가 결합된 일상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셋이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계획들이 꽂힙니다. 돈 이야기부터 할까요? 많은 분이 자산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년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숨입니다. 월세, 연금, 배당, 소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업, 강의나 컨설팅 같은 지식 수입, 이 중에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두세 가닥을 엮어 놓으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대출이라는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정기적인 상환은 일상의 리듬을 자꾸 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의 크기를 줄여 대출을 덜고 현금 흐름의 굵기를 키워라고 권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위치와 구조를 바꾸면 비용 구조가 달라지고 그 여유가 곧 시간을 사줍니다. 시간은요, 인생 이막의 가장 비싼 재화입니다. 돈 다음은 건강입니다. 젊을 때 우리가 건강을 소모품처럼 썼다면 이제는 자산처럼 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의학 용어로 말하면 근감소와 대사증후군의 속도를 늦추고 혈관 위험인자 혈압, 혈당, 지질의 변동폭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탄력 운동을 섞고 수면의 일정성을 지키고 약이 필요한 사람은 제때 복용하는 것.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의 진폭을 줄여주는 장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관리의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면 행동은 과감해지고 과감해지면 배움의 속도가 붙습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져야 이막이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래도 막막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하느라 못해본 것, 남 눈치 보느라 접어둔 것, 그리고 돈이 아니라 재미 때문에 밤잠 설쳐본 것, 그 셋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대개 그 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행이든 악기든 텃밭이든 글쓰기든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든 소소해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삶의 중심을 바꿉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복 가능해야 하고 사람 몸머리 중 둘은 함께 쓰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은 몸을 살리고 동네 사람과 인사를 만들고 생각을 정리시킵니다. 수영은 관절 부담을 덜며 심폐를 키우고 강습반은 자연스러운 관계망이 됩니다. 탁구는 반응 속도를 붙잡아두고 경쟁심을 건강하게 씻어줍니다. 요가와 명상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자전거는 큰 근육을 지키는 가장 덜 아픈 방법이고 그림과 종이접기는 미세 운동과 집중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음악은 호흡의 리듬을 균형 있게 하고 함께 연주하면 함께 늙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취미는 장비가 삶을 먹어치우지 않는 선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호응성입니다. 나 혼자만 쌓이지 않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 다 알겠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권합니다. 루틴은 의지를 덜 쓰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아침에는 20분의 고정 산책, 점심 이후에는 10분의 낮잠, 오후에는 40분의 집중 활동, 그림이든 책이든 저녁엔 30분의 관계 시간, 전화든 모임이든 같은 간단한 틀을 만드세요. 처음엔 느슨하게, 한 달쯤 지나면 약간 단단하게 묵습니다. 이틀의 돈과 건강의 관리 포인트를 끼워 넣습니다. 자동이체 날짜는 루틴의 리듬을 깨지 않게, 병원 검진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로, 모임은 에너지가 남는 요일로. 이렇게 삶의 톱니를 맞추다 보면 막막함은 예상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예상 가능성은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호기심이 돌아옵니다. 호기심이 돌아오면 배우고 싶은 게 생기고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하루가 짧아집니다. 짧아진 하루는 긴 생을 덜 무겁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덜어냄입니다. 덜어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비교, 과한 소비, 체면, 칠해, 관계, 의리라는 이름의 피로, 이런 것들이 하루를 세워나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고 주의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사고 분산을 팔아야 합니다. 옷장은 가볍게, 일정은 느슨하게, 집안은 단정하게, 말수는 절제 있게. 단정과 절제는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여백이 있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백이 있어야 오래된 감정도 퇴장합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가 빚이 나를 끌고 다녔다는 한숨입니다.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부채의 이자율을 낮추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의 지형도를 먼저 그리라고 권합니다. 금리, 만기, 상환 방식, 담보 유무, 그리고 상환 시나리오. 표로 적어보면 전략이 보입니다. 원리금 균등을 원금 균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이자 부담이 줄 수 있고, 만기를 짧게 끊어 체감 성취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집의 평수를 줄여 주거비, 관리비, 에너지 비용까지 함께 줄이는 선택이 통장에 매달 시간을 입금해 줍니다. 이건 숫자 싸움 같지만 사실은 마음 싸움입니다. 불안의 변동폭을 줄이는 게 본질입니다. 건강 쪽도 비슷합니다. 검진표를 위험 신호 지도로 바꿔보세요. 수치들 사이의 관계를 잇고 계절 변화와 연결해보고 식습관, 수면, 활동량 데이터와 함께 적어둡니다. 혈압은 아침, 저녁의 리듬을 보고 혈당은 식후 1시간과 2시간의 변화를 체크하고 지질은 체중과 허리둘레와 같이 봅니다. 거창한 앱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노트로 충분합니다. 기록은 통제감을 줍니다. 통제감은 의사결정의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본인에게 맞는 운동 2가지와 긴장 해소 루틴 하나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하루 7,000보 플러스 주 3회 근력 20분 플러스 잠들기 전 호흡 5분 같은 조합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하면 수치가 말 듣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나이가 들면 도전은 사치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도전은 사치가 아니라 면역입니다. 익숙함만 붙들면 감정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환경에서 길을 찾아보고 모르는 사람과 짧게 대화를 이어가는 일들은 뇌의 가소성을 지켜줍니다.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인지 예비력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예비력은 책상 앞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발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만들고 입으로 공유하고 마음으로 의미를 붙일 때 자랍니다. 그러니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일일 일사진, 동네 도서관의 주 1회 인문 강좌, 아파트 텃밭의 첫 상추 모종, 주민센터의 기초 수영반, 복지관의 탁구 초급반, 유튜브로 하는 아침 10분 요가. 이 작은 시작들은 생각보다 빨리 서로를 밀어줍니다.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생 이막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밥 한 번이라는 약속을 구체로 바꾸는 법을 익히세요. 날짜, 장소, 시간, 테마를 먼저 던지고 대화의 결을 가볍게 정해두면 만남이 덜 피곤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너무 적은 연결은 마음을 말리게 합니다. 2-3개의 작은 모임이 좋습니다. 하나는 땀을 함께 흘리는 모임, 하나는 배움을 함께 나누는 모임, 하나는 서로의 소식을 가만히 받아주는 모임. 이 3그릇이 있으면 마음의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녀와의 거리는 건강한 탄력 밴드처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가까이도 지나치게 멀지도 않게요.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 정성껏, 간섭은 묻지 않아도 멈춤으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덜어내서 여백을 만들고 여백에 루틴을 심고 루틴이 자라 의미가 되게 하라. 그러면 60 이후의 삶은 더 단단하고 70 즈음에는 더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맛이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건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건 낮 동안 우리가 잘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성실했을 때 저녁 노을은 더 깊은 색을 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내일의 노을은 오늘의 습관이 칠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돈의 구조, 건강의 루틴, 취미의 설계, 봉사의 연결,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작은 계획표로 바꾸는 방법까지 다음 장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음의 방향만 잡아두세요. 가능하면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 3가지를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덜어낼 것 하나, 시작할 것 하나, 이어갈 것 하나. 내일 아침 그 종이를 다시 보면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끝이 향한 그 작은 방향 전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 그 전환을 일상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제는 손에 잡히는 도구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돈의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자산과 수익률에만 시선을 두지만 정작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길과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도면처럼 그려보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종이 반장을 접어서 왼쪽에는 유입, 오른쪽에는 유출을 적어보세요. 유입은 연금, 임대, 배당, 이자, 알바성 수입, 지식노동 수입처럼 성격별로 분리하시고 각 항목마다 월 최소 평균 최대치를 나눠 적습니다. 유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되 고정비 중에서도 협상 가능한 고정비를 따로 표시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항목은 전화 한 통, 설계 변경 한 번으로 손쉽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어디를 줄일지, 어디를 키울지, 그리고 어디를 갈아탈죠. 갈아탄다는 건 금융상품을 바꾸는 일만이 아닙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도시에서 교외로, 차량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전환은 한 번의 결심으로 월마다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러고 나면 현금 흐름 두 줄 전략을 세우는 걸 권합니다. 한 줄은 안정형, 다른 한 줄은 성장형입니다. 안정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 소규모 임대처럼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생활비의 70% 이상을 덮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성장형은 배당주 적립식 ETF 소규모 사업 강의 컨설팅처럼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질 수입입니다. 이 줄은 초기에 수입이 작아 답답할 수 있지만 1에서 2년만 꾸준히 쌓이면 심리적 보험이 됩니다. 혹시 아직 아무 줄도 없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 몸담은 분야의 지식을 묶어 1시간짜리 소그룹 강의 한번 열어보는 것,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강사 지원서를 넣어보는 것,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탁구 걷기 모임 공지를 올리고 회비를 소액 받는 것처럼 작지만 뚜렷한 시도들이 생각보다 삶의 결을 바꿉니다. 돈은 숫자지만 숫자에는 언제나 이야기의 흐름이 붙습니다. 그 흐름을 스스로 설계하는 감각이 붙으면 돈은 더 이상 겁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이제 건강의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이막의 건강관리는 큰 근육을 지키고 작은 습관을 묶고 수면을 보호하는 일로 요약됩니다. 우선주 단위로 리듬을 만듭니다. 월수금은 하체 중심의 근력 20분과 빨리 걷기 30분, 화목은 상체 코어 20분과 가벼운 스트레칭 15분, 토요일은 취미형 유산소 자전거 수영 등산 60분, 일요일은 전신 스트레칭과 호흡 10분으로 회복을 줍니다. 시간은 늘 아침 고정으로 가능하면 같은 신발, 같은 장소, 같은 음악을 쓰세요. 루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결정은 에너지를 씁니다. 반대로 준비물을 정형화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혈압은 아침에 앉아서 심호흡 1분 후 측정, 식이 기록은 하루 한 줄로 탄수, 단백, 채소 비율만 적고 체중은 주 2회 같은 시간대에만, 수면은 취침, 기상, 시각만 체크하세요. 중간중간 낙오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루틴은 성적표가 아니라 안전난간입니다. 떨어지려 할 때 붙잡아주는 것이지 꾸짖는 선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작은 장치를 하나 더 얹겠습니다. 긴장 풀기 신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말끝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몸 안에 경보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때 쓰는 3분짜리 신호를 미리 정해두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어깨 목턱의 근육을 5초, 수축 10초, 이완을 3세트, 눈 감고 발바닥 감각만 느끼기 1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균형이 돌아오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건강과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몸이 다시 굳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기술을 일찍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취미의 설계입니다. 취미는 좋아하는 것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갈 곳과 나눌 곳을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고르셨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산책 코스를 탐사하고 2달에 한 번은 작은 걷기 모임을 열어 동네 카페에서 사진 2장씩 공유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수영을 택하셨다면 분기마다 개인 베스트 타임을 기록하고 반기에 한 번 초보자 지인 한 분을 데려와 물에 뜨는 걸 가르쳐 보세요. 탁구는 목표 랠리 횟수와 대회 참여를 정하고 요가 명상은 100일 출석 도장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림은 매달 한 장, 계절마다 한 번 작은 전시, 종이 접기는 손주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후 1시간, 음악은 분기마다 소규모 버스킹이나 경로당 복지관 방문 연주처럼 바깥으로 열린 창을 내세요. 발표가 목적이 아니라 흘려보내기가 목적입니다. 흘려보내야 다시 채워집니다. 이렇게 취미가 일상과 사람을 잇기 시작하면 어느새 삶 전체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봉사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경험의 가장 얇은 조각을 꺼내어 나눠보세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배운 문서 정리, 민원 응대 언어, 회계의 기본, 안전교육, 동네 생활의 요령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역사회에서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복지관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배움과 봉사의 접점이 생깁니다. 월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조금 덜고 누군가의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일, 이게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가 생기면 돈과 건강의 루틴은 자기 자리를 더 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지키고 싶은 오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아봅시다. 목표는 멀리 있는 깃발이 아니라 오늘 발밑의 표식입니다. 1년짜리, 분기짜리, 월주 일 단위의 표식을 각각 하나씩만 정하세요. 예를 들어 1년 목표는 현금 흐름 안정형 한 줄 추가, 분기 목표는 탁구 초급대회 참가, 월 목표는 걷기 15회, 주 목표는 수영 2회, 일 목표는 호흡 3분, 숫자는 작게, 문장은 짧게, 달성 기준은 명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보상과 묶으세요. 보상은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오래 미뤄둔 책, 반나절의 소풍. 뇌는 보상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행동을 부릅니다. 관계의 정리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넓게 얕음보다 좁고 깊음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전화 목록을 훑어보며 기쁨을 주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아직 모르겠는 사람으로 표시해보세요.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는 부드러운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필요할 때 열리고 필요 없을 때 닫히는 문. 문을 잘 쓸 줄 알면 마음의 집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라 하면 전력으로 돕되 묻지 않은 일에는 조언보다 응원을, 평가보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믿음이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이 무겁다면 아주 작은 하루 설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창문을 열고 공기 한 모금, 햇빛을 2분만 눈으로 받아들이고 발끝을 10번 까딱입니다. 침대 정리를 하고 10분을 걷습니다.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오늘 덜어낼 것 하나, 시작할 것 하나, 이어갈 것 하나를 적습니다. 점심 전에는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후에는 40분 집중 활동을, 저녁에는 30분의 관계 시간을, 잠들기 전에는 호흡 3분과 감사 한 줄을 적습니다. 이 리듬을 일주일만 반복해 보시면 몸이 먼저 다음을 찾습니다. 몸이 먼저 찾는다는 건 마음이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들어오는 그 문턱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습니다. 성장은 커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진다는 건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익힐 나이에 서 있습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건 빨리 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빛이 하루를 다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저녁 하늘도 분명 그렇게 물들 수 있습니다. 그 색을 내일 조금 더 선명하게 칠하기 위해 오늘 이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당신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는 오늘 만든 틀 위에 실제 숫자와 루틴을 하나씩 얹어 보겠습니다. 돈의 길을 두 줄로 굵게,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관계의 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나씩 맞추다 보면 어느새 인생 2막은 계획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먹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익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